자, 저 들어왔습니다. 예. 아이 무슨 박수를 이렇게. 아니 저번 주에 그렇죠. 제가 저번 주에 분위기가 굉장히 제가 좀 그렇죠. 선생님들이 굉장히 집중하신다 그랬는데 예상외로 저번 주 저기 은평 오전 여기서 제가 강의를 너무 대충 한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 선생님들은 잘 못 느끼시죠? 아이 다행이에요. 예. 자, 저번 주에 오전이 굉장히 그렇죠. 선생님들이 뭔가 분위기가 좀 딱딱해서 그런지 제가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뭐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일단 몇 페이지를 피십니까? 그러면 오늘 아주 중요한 거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13페이지. 예. 13페이지 보시면 이제 탄력성 모형이라고 있어요. 예. 아, 이거 뭐 때문에 안 왔냐 그러면 은평에 오전에 들으셨던 분이 중간에 나가셔서 야간에 오셨다는 거예요. 야간에 이게 같이 한 번 더. 그랬더니 그분이 톡이 왔는데 아이고 오전에는 몰랐는데 야간에는 뭔가 더 이해하기가 쉽네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이걸 두 번 들어서 그런 건지 그렇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아 저한테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했다 이런 거죠. 예. 자, 별로 못 느끼시네. 예. 13페이지. 그러니까 요는 뭔가 좀 그렇죠 여유 있게 좀 들으셔야 그렇죠 제가 좀 뭔가 더 뽑아낸다 이런 말이에요. 너무 그냥 집중만 하시면 제가 뽑아내질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선생님들 분위기를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표정에서 이것 좀 조금 더 설명해 주지 이런 게 보이면 이렇게 강의가 이제 신나게 나가는 건데 그렇죠 선생님들이 다 아시는 것 같아 이런 분위기로 얼굴이 이제 경직돼 있으면 그냥 나가버린다는 거죠. 예.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뭔가 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얼굴로 좀 보여주시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 제가 딱 안다고요. 아 여기 한 번 더 설명해야겠구나 이런 걸. 예. 자 13페이지인데 탄력성 모형인데요. 자 입문 강의 때는 진도를 많이 나간다 이게 전혀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학계로는 항상 논점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니까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첫 번째 부동산학 총론 했어요. 이제 요 정도만 하고 끝낼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뭐냐 그러면 경제론, 그 다음에 시장론, 정책론을 이렇게 들어가는 하나의 단계였어요. 경제시장 정책을 제가 이렇게 묶어서 좀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이론들을 뭔가 그렇죠 분석하기 위해서 이 경제론에서 뭘 뽑아왔느냐 그러면 수요와 공급 모형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문 강의에 앞으로도 그렇죠 다음 달 같이 많이 남아있지만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인문 강의 때 뭐 하나만 알아도 요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그렇죠 인문 강의는 완벽하게 성공한 겁니다. 성공. 그런데 이것만 하면 선생님들 싫어라 하시니까 제가 이제 다른 것들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가 이제 탄력성 모형인데 오늘 한번 중간평가 해볼 거예요. 다 한 번씩 다시. 그런데 이 탄력성을 보면 왜 이 탄력성이 인문 강의인데 굳이 안 해도 돼요. 탄력성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거든요. 얘보다는. 그래서 탄력성 모형은 인문 강의 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왜 꼭 소개합니까? 그러면 드디어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라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5만 7천여 가지의 부동산학에 들어가 있는 공식 중에 맨 첫 바탕입니다. 공식. 뭐가 보여요? 13페이지. 13페이지에 위에 딱 보시면 탄력성 모형, 그 다음에 뭐 수요의 가격 탄력성 모형에서 박스가 있죠.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무슨 뭐시기 나누기 뭐시기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공식들이 이제 학계론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이 공식에 의해서 두 가지 문제 유형이 나오는데 당연히 공식 있으니까 계산 문제 나오겠죠. 그리고
이론 문제도 이렇게 나오는 게 공식이에요. 이게 공식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탄력성도 두 문제가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예외 없어요. 하나는 계산, 하나는 이론. 이렇게 동시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공식이 나와 있으면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애석하게도 선생님들은 뭘 싫어를 한다. 공식을 싫어한다. 계산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공식을 싫어한다. 공식을.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공식의 부동산 학에 나와 있는 이 공식의 의미에 대해서 저랑 오늘 1시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은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공식이 이런 의미로 만들어졌다. 이런 거. 그럼 한번 볼게요. 일단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돼 있어요. 일단 얘는 적어놓고 들어가 보죠. 오늘의 주제니까. 노량이로 한번 적겠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공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쭉 길어요. 위가 수요량의 변화율, 그 다음 밑이 가격의 변화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뭐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런 절대값도 들어가 있어요. 아, 이거 중학교 때 수학 때 나오는 거 다 나옵니다. 일단 공식이라는 거 중학교 때 처음 나오고요. 변화율 중학교 때 나오고요. 절대값 중학교 때 나와요. 이 말은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낯설어진 개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학교를 졸업한 지 기본 10년 넘었다 이런 전제니까. 그리고 공식 중에 얘가 굉장히 어려운 공식이에요. 그러면 요거 말고 내가 좀 이해할 만한 공식이 뭐 있을까? 이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이런 게 있어요. 수익률. 수익률은 그렇죠.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매년. 그래서 이 경제론에서는 요 공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투자론부터는 이제 공식이 몇 개가 나옵니까? 5만 7천여 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잠깐 볼까요? 자, 23페이지부터가 투자론이에요. 23페이지부터가 투자론인데, 자, 24페이지 한번 보세요. 24페이지 보시면 이게 뭐가 보이십니까? 아, 뭔가 공식 같은 애들이 박스에 그냥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것도 공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25페이지 보시면 투자 결정 이론에서 양가로 1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뭐가? 수익률. 그렇죠. 수익률. 공식은 여기 적어져 있지 않지만 수익률 반드시 하나 나온단 말이에요. 수익률. 그 다음에 28페이지, 29페이지 한번 보세요. 29페이지. 자, 금융론에 가보면 그렇죠. 대출 금액이라고 되어 있고 매년 시험에 나오는 공식이 있어요. 매년 시험에 나오는 동그라미 2번에 봤더니 대부비율. 아, 이건 선생님들이 그래도 실무에서 많이 쓰는 것들이니까. 그렇죠. LTV라는 대부비율. 3번에 총부채 상환비율 DTI.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자, 요 수익률을 가지고 일단 제가 한번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수익률은 공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투자 금액에서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인문 강의에서 아예 뺐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럼 이제 갑자기 이게 궁금해요. 나는 수익률이라는 용어는 최근 10년 안에 써봤지만 투자 금액에 대한 수익의 비율. 자, 이것도 먼저 해볼까요? 요걸 읽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읽는 방법이 시험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 첫 번째, 가장 쉬운 게 수익을 뭘로 나눈 거예요? 투자 금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그런데 좀 낯설죠? 이건 정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수익을 투자 금액으로 나눈 거야. 이건 정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요 투자 금액을 먼저 해석하는 거예요. 즉 얘는 눈에 보이는 대로 수익을 기준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수익을 투자 금액으로 나눈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투자 금액을 중심으로 이걸 설명해 보면 투자 금액에 대한 수익의 비율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도 요걸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요걸 설명하고 있는 똑같은 내용이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인문 강의 때. 자, 첫 번째 어떤 공식이 나오면 첫 번째 분자에 있는 요놈을 기준으로 정의를 내릴 때가 있어요. 수익률은 수익을 뭘로 나눈 값이다? 투자 금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럼 5.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모. 투자 금액을 중심으로 투자 금액에 대한. 항상 요 대한이 있으면 얘가 분모를 의미하는 거예요. 투자 금액에 대한 수익의 비율입니다. 이런 거. 선생님들이 요거 가끔씩 틀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세 번째인데 이 세 번째가 수치의 해석이에요. 어렵죠? 이 말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해볼게요. 나는 최근 10년 안에 수익률이라는 용어는 가끔 써왔지만 투자 금액에 대한 수익의 비율 또는 수익을 투자 금액으로 나눈 값 요것도 나는 자주 써봤다. 이게 수익률 이 세 글자 말고 이거에 대한 내용도 나는 그 실무에서 써왔다. 써오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아니 우리는 수익률이라고 그렇죠 사용했지 수익을 투자 금액으로 나눈 값 투자 금액에 대한 수익의 비율 이건 쓰지 않았어요. 왜? 아니 둘이 똑같잖아요. 둘이 똑같으니까 애가 더 쉽잖아요. 요걸 쓰죠. 더 중요한 건 요걸 쓰지 않고 대부분 뭘로 써왔냐 그러면 이래요.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얼마야? 수익률이 10% 정도 될걸? 이런 식으로 써왔죠. 수익률이 5% 정도 될걸? 이렇게 써왔단 말이야. 즉 수익률을 뭘로 지금 표시하고 있어요? 수치로 표시한다는 거예요. 수치로.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에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공식이라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어떤 식으로 이런 공식을 써왔냐 그러면 공식 이 같은 거 모르고 잘 써왔어요. 이런 거 몰라도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도 없었어요. 그냥 어떤 부동산을 샀을 때 수익률이 얼마일까? 그러면 그냥 10%야. 저 부동산 한 20% 될걸? 이렇게 써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수익률이 10%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어떤 뜻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이게 대화가 되는 거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입니다. 1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죠. 대화가 안 되죠.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공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공식은요. 다 수치로 표시되는데요. 요 수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이게 시험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수익률이 10%라고 말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요 10%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라고 그렇죠. 누군가 말을 했어요. 대화 중에. 그러면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률 10%라고 말을 했을 때 대화가 통하기 위해서는 이 10%가 무엇을 의미한다는 걸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가 이 10%에 대한 해석이 바로 투자 금액에 대한 수익의 비율을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참 이게 애매모호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 뭘 강조하고자 하느냐? 우리는 흔히 공식 자체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라는 수치를 사용한단 말이야. 그리고 서로 이 수익률이 얼마다라는 이 수익률 10%라는 걸 가지고 대화가 통용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뭘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공식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공식이 나오면 서로 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 그렇죠, 서로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거야, 이거. 그래서 여기 수익률은 그렇게 어려운 공식이 아니니까 굳이 암기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실무에서 자주 쓰는 거지만, 이 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가지고, 그렇죠, 출제자와 우리가 뭔가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대화를. 그렇죠. 뭐 주저리. 그러면 이게 대화가 통하려면 기본적으로 뭐는 암기하고 있어야 대화가 통해요. 공식과 공식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대화가 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강의를 해본 결과 이 공식을 암기하기가 싫어요. 대표적으로 투자의 그 박스 있죠? 그걸 암기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나서 암기를 안 한 상태에서 제가 계속 대화를 하니까 대화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정답이라 이런 말이에요. 수익률은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딴 거 몰라도 아이고 이번에 내가 아파트에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10% 얻었어. 그럼 이해가 돼, 안 돼요?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앞으로 수많은 공식들이 나온대. 이 공식을 암기하고 있지 않으면 아이고 이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이래, 저는 즐겁게 이래,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저 자식 뭔 소리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결국 공식의 시작은 뭐가 시작입니까? 그렇죠. 이 공식 자체를 암기한 다음에 뭔가를 들어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렇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건 요걸 의미해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게 뭐가 알아야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알아야. 그렇죠. 마치 뭐처럼, 얘처럼 수익률이 10%입니다. 분명 우리 이해하죠? 이유는 뭐 때문에 이해해요? 내가 공부해서 이해해요? 공식을 대충 알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공식을.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그렇죠, 뭘 강조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 제가 이건 꼭 암기해 줘야 됩니다 라고 찍은 공식은 무조건 선 암기가 돼야 문제를 맞춰요. 예를 들어서 탄력성에서는 제가 몇 문제 나온다 그랬습니까? 2문제나 나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공식만 암기하면 2문제고 공식을 암기 안 하면 그냥 2문제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수익률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투자 금액에 대한 수익의 비율입니다. 자, 일단 시험에, 자, 여기 수익률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어떤 공식이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익숙하게 할 수 있는데 요 익숙한 요 수익률의 공식을 가지고 출제 경향을 설명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요런 공식이 있는 그 어떤 개념을 딱 주고, 그렇죠, 정의 문제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정의 문제를. 이게 바로 유형이 3가지예요. 수익을 투자 금액으로 나눌까, 그 다음에 투자 금액에 대한 수익의 비율. 그런데 압도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뭐다? 요 수치 해석이에요. 수치 해석. 자, 그럼 이제 해볼게요. 왜 이런 공식을 만들었을까?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먼저 요걸 꼭 기억하세요. 수익률은 무엇을 알고자 하는 공식입니까? 그러면 항상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걸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걸. 그러면 보세요. 수익률은 우리가 무엇을 알기 위해서 만든 지표입니까? 수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도 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무엇을 알기 위해서 이 자식들이 이런 걸 만들었을까? 그러면 뭐를 봐야 돼요? 분자를 봐야 돼요. 분자를 봐야 돼요. 분자에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공식의 시작이에요. 항상 어떤 분수 형태로 나와 있는 공식을 이해할 때, 그렇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무엇을 알고자 하는 공식일까? 그럼 뭘 봐야 돼요? 분자를 봐야 돼요.
수요량의 변화율을 알고자 하는 공식이구나. 최소한 요 정도만 암기해도 공식의 절반이 끝나는 거죠. 이것도 보세요. 수익률은 무엇을 알기 위한 공식입니까? 그러면 분자의 수익이니까 수익의 크기를 알고자 하는 공식이구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수익의 크기를. 그런데 수익을 왜 투자 금액에 비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 이제 A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A라는 부동산, B라는 부동산, C라는 부동산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익률을 한번 측정해 보자 말이에요. A가 10억이 나오고, 그렇죠. B가 1억이 나오고, C가 2억이 이렇게 나와요. 2억이. 자, 그러면 지금 얘는 부동산의 투자를 통해서 나온 수익을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수익을. 자, 그러면 요거 자체만 보면 우리는 그렇죠. 당연히 뭘 선호해야 돼요. 10억이라는 그렇죠. A 부동산을 선호해야죠. 그런데 항상 경제학에서는 그렇죠.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뭔가 수익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뭔가 비용이 들어가야 돼요. 비용이. 그렇죠. 비용이 없이 수익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공식 문제는 두 문제나 나온다고 했어요. 두 문제. 그런데 이 두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도 뭐가 들어가야 돼요? 비용이 들어가야 돼요. 비용. 그렇죠. 그 비용이 암기하는 거단 말이에요. 암기. 그래서 수익만 놓고 보면 이 세 가지 중에 당연히 A가 우월해 보여요. 그러나 이 수익은 항상 어떤 비용이 들어가야죠. 그 비용이 바로 투자에서는 투자 금액이 바로 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입된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투자자들은 이걸 뭐랑 대비시켜 보느냐 그러면 그렇죠. 이제 투자 금액이랑 대비시켜 보는 거예요. 얘는 10억을 투자했어요. 10억. 얘는 1원을 투자했고 얘는 그렇죠. 1억을 이렇게 투자했어요. 이렇게 1억을. 이렇게 투자 금액을 대비시켜 보니까 이제 정보가 명확해지죠. 내가 요 놈이 우월한지 알았는데 그렇죠. 알고 봤더니 투자 금액을 대비해 보니까 요 놈이 아니라 요 놈을 투자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식은 기본적으로 요 놈이 핵심이에요. 분자가 핵심이에요. 분자. 그리고 그걸 뭔가 관련돼 있는 다른 개념으로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 이 공식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건 투자론에서 배우는 거고 이제 공식의 진정한 의미는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A. 두 가지만 해보죠. A, B. 자, 여기는 10억. 여기는 그렇죠. 5억. 그리고 여기에 이제 투자 금액이 100억. 여기에 투자 금액이 그렇죠. 20억 이렇게 해보자고요. 20억. 우리가 흔히 이 A와 B에 대한 수익률을 이렇게 수익과 투자 금액으로 이렇게 비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자, 이것들은 수치로 표시되고 수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수치로. 그러면 A 부동산의 수익률을 수치로 나누면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가 1장 해볼까요? 100분의 10이면 0.1이죠. 0.1. 0.1. 그리고 얘는 20분의 5면 얼마입니까? 잘 안 되죠. 저도 이거 잘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아 해봐야죠. 이렇게 나누나요? 20 이렇게 하면 0.25 그렇죠. 0.25 0.25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자, 왜 이렇게 분수 형태의 공식이 있습니까? 그러면 수치가 0.1 그 다음에 0.25 이렇게 나오는데 요 밑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요 밑에 1 이렇게 생략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1 그렇죠. 이것도 익숙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가 자연수 밑에 이렇게 분수 형태로 표시하면 1을 표시할 수 있죠. 1을. 그러면 어떤 일이 됩니까? 자, 우리가 실무적으로 100억을 투자해서 10억을 번 투자하고 A 부동산
그 다음에 20억을 투자해서 5억을 벌어들이는 이 B부동산의 상대적인 비교가 실무에서는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100억을 투자해서 10억을 벌고 10억을 버는 게 유리한지 20억을 투자해서 5억을 버는 게 유리한지 이 비교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이런 공식화되어 있는 그렇죠. 수익률에다가 탁 집어넣으면 얘는 0.1이고 얘는 0.25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밑에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1이 생략되어 있단 말이에요. 1이. 그러면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뭐가 똑같아졌어요. 투자 금액에 해당하는 게 똑같아졌단 말이에요. A, B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투자 금액과 수익이 달라지지만 이걸 정형화 시킨 거예요. 공식을 통해서 투자 금액을 이론을 동시에 투자했을 때 얘는 0.1원이 나오고 얘는 0.255원이 나오구나. 이렇게 비교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이 분모가 일치시킴으로써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뭘 선택해야 돼요? 요놈을 선택해야죠. 똑같은 이론을 투자해서도 그렇죠. 얘가 수익이 더 많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 공식은 어떤 때 유리합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대안들을 그렇죠. 뭔가 비교할 때 대단히 유용한 겁니다. 여러 가지를 비교할 때. 왜 비교합니까? 이러한 애들을 수치화 시키면 대부분 숫자가 하나 나와요. 숫자가 요 숫자가 뭔지 모르지만 요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 요 숫자를 우리는 뭐라고 해석해 줘야 돼요? 수익. 그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수익이었잖아요. 수익률에서는. 그래서 수치가 나오면 얘는 수익의 크기를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이 수익의 크기를 단순히 수익의 크기라 하면 틀리는 거예요. 반드시 밑에 보이지 않지만 뭐가 생략되어 있다? 1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1이. 그래서 투자 금액 이론을 투입했을 때 0.1일만큼의 수익의 크기를 얻어낼 수 있는 거구나. 요렇게 해석해 줘야 돼요. 요렇게. 그게 무엇입니까? 그럼 바로 수치 해석입니다. 수치 해석. 즉 수치 해석은 그렇죠. 크게 두 가지로 뭔가 해석이 되는데 수익률이 뭔가 10%로 나왔습니다. 10%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수익률이 뭔가 0.1 이렇게 수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무엇을 크기를 의미한다. 0.1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분자에 있는 거니까 이 수치는 수익의 크기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0.1 밑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1이 생략되어 있단 말이에요. 1이.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금액 이론에 대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요거죠. 투자 금액이 아니라 투자 금액 이론에 대한 뭐의 크기? 수익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기. 수익률이 0.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0.1은 뭘 의미한다? 그렇죠. 수익의 크기를 의미하구나. 뭐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공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알고자 하는 공식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해석은 요 분자예요. 분자. 그래서 수익률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수익의 크기구나. 그런데 수익의 크기가 0.1이면 밑에 뭐가 생략돼 있어요? 1이 생략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은 투자 금액 이론을 투입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의 크기가 0.1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10이 나왔다고 해보자고. 10 이렇게 수치가 요 공식만 놓고. 그럼 이 10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수익의 크기예요. 수익. 그리고 요 밑에 뭐가 1이 투자 금액 1을 투자하게 되면 이론을 투자하게 되면 10을 얻는구나. 이렇게 해석해 줘야죠.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죠. 0.1 요렇게 쓰지 않고 원래 수익률은 요건데 실무에서는 여기다가 뭘 곱해요? 그렇죠. 곱하기 대부분 100을 곱해서
100분율로 표시합니다. 100분율로. 100분율로. 그러면 이게 10% 10이 이렇게 나오죠. 10이. 수치가 10. 그리고 이 곱하기 100을 우리가 100분율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10%. 10%. 그래서 퍼센트로 이렇게 표시가 되면 이론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론을 참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익숙하지. 자, 이 다시 보세요. 이런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인문 강의 때 해보자. 수익률은 원래 이게 다예요. 기본서에도 이렇게 적어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듯이 수익률 하면 무조건 퍼센트를 들어요, 선생님들이. 그러나 수익률은 그 자체가 그렇죠. 퍼센트로 안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0.1 이렇게 수치로. 그리고 이 말은 투자금액 이론을 투입하게 되면 0.1을 얻어. 그런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투자금액 이론을 투입했을 때 0.1.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시하냐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하는 거예요. 곱하기 100. 그러면 10이라는 숫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얘가 0.1이었으니까. 0.1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10을 뭐라고 옆에다가 표시하냐? 퍼센트라고 옆에다 표시해요. 우리가 요걸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그러면 그렇죠. 100을 곱했으니까 이제 무엇을 100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100을 기준으로. 이게 퍼센트가 있으면 밑에 뭐가 생략되는 거야. 100원을 투자했을 때 10만큼을 얻어내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100을 얻었을 때 10만큼 얻어내고 있구나. 이게 더 뭐 해 보여? 그렇죠. 있어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쉬워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은. 자, 그러나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죠. 상식적으로. 투자 금액이 0.1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0.1과 뭐는 똑같은 개념이다. 10%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10%는. 근데 어떤 해석이 틀리냐? 0.1은 1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거고. 그렇죠. 퍼센트는 그렇죠. 밑에 100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100을 기준으로. 100을 투자했을 때 10만큼 얻구나. 1일 때 그렇지 0.1만큼 얻는구나. 그렇죠.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퍼센트를 쓸 때가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수치만 쓸 때가 있는 거니까. 자,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익숙치 않으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런 것도 인문 강의 때문에 하는 겁니다. 10%를 수치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퍼센트가 뭐예요? 퍼센트가 100이단 말이에요. 100. 그렇죠. 그러면 이 퍼센트를 없애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게 10 이게 퍼센트 이런 형식이니까 퍼센트를 없애주려면 이게 곱하기 100이니까 100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수치가 0.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0.1. 5%는요. 0.05 0.05 이렇게 되는 거죠. 0.05 우리 시험에 나온 게 7%까지도 나왔네요. 0.07 이렇게 나와요. 0.07. 이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고. 이 거꾸로는 선생님들 잘 하시니까 0.1에다가 곱하기 100 하면 10 0.05에다 곱하기 100 하면 5 그리고 곱하기 100을 했으니까 퍼센트. 그렇죠. 0.07을 이렇게 해주면 곱하기 100이니까 그렇죠. 퍼센트. 이런 것도 우리가 실무에서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10% 0.1 수치로는 이렇게 그냥 쓰기는 쓰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제대로 써본 적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제가 소개했습니다. 항상 이 퍼센트가 붙어 있다 이 말은 곱하기 100을 했다는 뜻이에요. 곱하기 100. 그래서 이걸 수치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나누기 100 해주는 거예요. 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가고 싶어요. 이걸 뭔가 퍼센트로 고쳐줘. 그러면 그렇죠. 퍼센트는 100분율이란 말. 우리가 흔히 100분율로 하잖아요. 100분율. 그러니까 여기다가 100을 곱하셔야 되는구나. 그럼 5. 그리고 부호로 퍼센트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5%를 수치로 바꿔주고 싶으면 나누기 100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쓰는 게 그렇죠. 더 빠르죠. 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 드릴게요. 다른 건 다 잊으셔도 돼요. 오늘 잊으셔도 돼요. 일단 수익률이 이런 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것만 씁니다. 요것만. 그렇죠. 그렇기 위해서는 요것만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 수익률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알고. 그래서 공식은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식이 시험에 나오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항상 수익을 투자 금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투자 금액에 대한 수익입니다. 이건 단순히 정의를 내리는 방법이고 실제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어떤 공식이든 전부 다 수치화 된단 말이에요. 수치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수치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수치를.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1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러면 일단 이 10%는 뭐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수익의 크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 10이라는 거예요. 10. 이게 해석을 할 때 10이고 그리고 퍼센트로 되어 있으니까 투자 금액 얼마를 투자했을 때. 그렇죠. 투자 금액 100원을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의 크기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줘야 돼요. 10 이렇게 10이 수익의 크기고 그렇죠. 투자 금액 퍼센트로 되어 있으니까 100을 투자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10이군요. 이렇게. 이게 우리 상식이랑 맞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탄력성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탄력성은 조금만 이해하시면 이 수익률보다 오히려 더 쉬운 개념일 수 있어요. 쉬운 개념일 수. 일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무엇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냐 봤더니 분자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요량의 변화율을 알고자 하는 거구나. 그런데 분모에 뭐가 있어요? 가격의 변화율 이렇게 있어요. 가격의 변화율. 이렇게. 자, 그리고 뭐가 씌워져 있습니까? 그러면 절대값이 이렇게 씌워져 있습니다.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해석이 들어가 보죠. 자, 변화율 이걸 일단 지워볼게요. 지워볼게요. 변화 이렇게 지워볼게요. 그럼 결국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를 알고 싶은 거예요. 변화. 자, 그런데 이제 질문이에요. 이제 복습이에요. 저번 주 했던 건데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자, 질문을 던집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맞죠? 이게 저번 주에 우리가 수요와 공급 모형을 했는데 수요와 공급 모형 아무것도 몰라도 그렇죠? 요거 우리가 탄력성 이거 또 말이 꼬였네요. 우리 학계로는 제가 이렇게 논점별로 끊어서 이렇게 들어가죠. 자, 지금 우리가 경제론에서 똑같은 경제론 파트예요. 저번 주에는 수요와 공급 모형이라는 걸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뭘 합니까? 그러면 탄력성 이렇게 모형을 하는데 항상 선생님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 아니, 경제론에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걸 알아야만 꼭 탄력성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저번 주에 안 나왔고 저번 주에 복습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절대 상관없어요. 학계론은 경제론이라는 같은 파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그렇죠. 수요 공급 몰라도 이 같은 거 몰라도 오늘부터 다시 뭐 하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도 문제를 맞출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같은 경제론이라는 파트에서도 얘와 얘의 논점에 이론이 연관성이 없는데 경제론 모른다 해도 뭐 할 수 있고
시장론 할 수 있고 시장론 몰라도 정책론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뭐랑 틀려요? 그렇죠. 법 과목이랑은 틀려요. 법 과목이랑. 민법은 그렇죠. 기본 좀 모르면 뒤가 안 되잖아요. 또 공법도 똑같은 국토계획법이다 이러면 그렇죠. 우리 줄여서 국토계획법이라고 부릅니까? 국토계획법이다 그러면 앞에 최소한 누가 이걸 산정하고 뭐가 결정하고 이런 거 모르면 뒤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학계로는 앞에 몰라도 뒤 돼요. 그런데 자 이게 지금 어디서 배운 내용입니까? 뭐 전 시간에 배운 내용이니까 수요와 공급 모형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이에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합니다. 이건 다 알아요. 자 그런데 이게 수요와 공급 모형에서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거 7월달 8월달까지도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내용은 알겠는데 그렇죠. 시험에 나오면 맞추기도 다 하는데 이것도 수요와 공급 모형에서 배운 것 같기도 한데 도대체 이놈이 매번 시험에 모의고사든 뭐든 시험에 지문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무엇을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대답 잘 안 해줘요. 그렇게 대답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수요의 법칙이네. 이렇게 즉 수요와 공급 모형에서 수요 곡선을 이렇게 똑 뗐다 그랬어요. 이렇게 똑. 그러면 이 수요 곡선은 누구의 행동을 조사한 거예요? 누구의 행동? 소비자의 행동을 조사해서 나온 소비자의 행동을 나타내는 곡선이에요. 그런데 이 소비자의 행동을 나타내는 수요 곡선은 세 가지 정도 해석이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수요 곡선 한 점에서 무엇을 읽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양을 해석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수요 곡선에서 도출됐으니까 수요량. 그리고 시험에는 잘 안 나오지만 여기서 무엇을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렇죠. 가격을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수요 곡선에서 나왔으니까 수요자 가격이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즉 수요 곡선 한 점에 A라는 한 점에서 출제자는 양을 해석해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가격을 해석해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소비자의 행동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악하면 소비자는 어떤 소비자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가격이 올라가면 더 적게 소비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뭐예요?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소비자의 행동 법칙, 수요의 법칙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A는 뭐예요? 가격이 상승하면 그렇죠. 사고자 하는 양은 감소합니다. 그렇죠? 요게 수요의 법칙을 나타내는 거예요. 수요의 법칙. 수요의 법칙. 자, 그러면 수요의 법칙도 역시 수요의 법칙은 무엇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썼다 그랬어요. 이렇게 쓰면 선생님들이 다 맞추시고 간혹가다 틀린 정답을 찾으시는 지문이 가격과 수요량은 무슨 관계에 있다고?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선생님들이 오답을 한 번씩 내주신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그러면 변화의 방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수요와 공급 모형은 무엇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럼 바로 이놈이에요. 수요의 법칙. 근데 이 수요의 법칙은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는 거죠. 어떻게 돼요? 수요량은 반대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반대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비례라는 것은 한쪽이 올라가는 쪽이면 다른 쪽은 떨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변화의 방향이라고 그래요. 변화의 방향. 그런데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무엇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변화의 방향이 아니라 변화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변화의 정도, 변화의 정도. 즉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한다. 이건 수요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나타낸다고 해주셔야 돼요? 방향. 애가 올라가면 애는 떨어집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될 게 양이니까 상승 하락이라고 말하지 않고 양이니까 감소라고 할 뿐이에요. 그렇죠? 가격이니까 상승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의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의 변화의 방향을 알려주고 싶은 건데, 알려주는 정보인데, 이 수요량의 탄력성은 뭘 알아보고 싶습니까? 감소하긴 하는데, 그렇죠? 10% 감소하는지 5% 감소하는지 20% 감소하는지 그 정도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정도를.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뭘 강조했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공식이라는 게 딱 나오면 일단 뭐부터 해줘야 인터뷰가 된다는 거예요. 암기를 좀 해야만 그렇죠. 서로 대화가 된다. 수익률이 이렇게 만들어진 공식입니다. 그럼 공식을 알아야죠. 그리고 수익률이든 어떤 식으로든 공식이 나오면 다 수치화돼요. 수치화. 그러니까 그 수치화 되는 거에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탄력성의 어떤 의미는 변화의 방향이 아니라 변화의 정도입니다. 딱 요거 두 가지 했습니다. 첫 것이. 자, 일단 10분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